자, 그러면 우리 서대주죠. 이어서 뒷부분 나갈게요. 마지막 타임 하고 가겠습니다. 서대주전이라고 했을 때 서대주는 여기서는 쥐야, 쥐. 그래서 쥐를 의인화한 작품이기 때문에 얘 성격을 먼저 쓰고 들어갑시다. 서대주는 여기에서 쥐를 의인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심, 대상이니까 한쪽에 메모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뒤에서 또 하나의 인물 나오는데 얘들아, 그 또 하나의 인물의 이름이 뭐지? 타남주 그래. 타남주. 이 타남주는 역시나 같은 쥐지만 그래 조금 다르죠. 다람쥐. 다람쥐 의인한 인물이야. 알겠지? 요거 인물 구조 먼저 쓰고 갈게.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아 중심 대상이 다 의인화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격 자체가 무슨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동물들이 중심으로 사람처럼 나오는 그 소설을 뭐라고요? 우화. 맞아요. 이솝우화가 그러니까 중심 다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의 성격 때문에 우리 이 소설은 서대주전은 바로 우화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화소설 정의 자체가 동식물을 앞세서 내서 그냥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인물들의, 즉 인간들의 세상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화소설의 성격 먼저 쓰고 갈게요. 우화소설은 동물, 식물을 앞세워서 현실, 인간 세상, 세계 돌려서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비판 혹은 교훈 주는 거. 그래서 이솝우화 보면 뭐 어떠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구도가 있는데 얘들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험 범위는 서대주가 잡혀 끌려가는 장면부터 시작할 거야. 근데 왜 잡혀 끌려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인물관계 봐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고소를 타남주가 합니다. 얘한테. 왜 고소를 하냐면 다람쥐가 요 알밤을 다 모아놓는데 그 알밤을 저 쥐새끼 서대주가 다 훔쳐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소를 하게 돼. 자, 그럼 우리 고소를 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해요? 피고라고 해요? 원고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원고. 그리고 용의자, 피의자를 우리는 피고라고 얘기하고요. 피의자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약간 재판에 관련된 고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소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만 더 송사소설이라고 얘기한다. 송사소설. 송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재판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변호사, 검사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뭐냐? 관리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야. 그래서 송사소설은 어떤 거다? 우리 관청에게 억울함 호소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면 송사소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나라님 막 관리 뭐 우리 원님 하면서 막 억울함 호소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다 송사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재판 관련된 거 다 송사소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봐봐. 고소 당했어. 그러면 얘 처벌 받아야지.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 우화소설 교훈 줘야 된다니까. 그때 당시 서대주가 돈이 좀 꽤 있어가지고 뇌물 찔러줘요. 뇌물. 그래서 관리들한테 뇌물 찔러주면서 이제 석방이 되고 좀 편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비판한다? 뇌물이 횡행하고 부정부책 개쩌는 그런 사회를 돌려서 비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 네, 그 세계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령이 떠나고자 하니부터 장면 나오는데 이때의 사령 앞으로도 쭉 알아둡시다. 하급관리예요, 하급관리.
주로 심부름하는 애예요. 심부름꾼.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어디다 빌겠어, 준서야? 서울 중. 왜 현대소설 먼저 들어가냐고. 고전소설 08이라고. 자, 그래서 하급관리고, 지금 따지면 약간 구급공무원 느낌이 있죠. 제일 하급관리. 그래서 공무원이긴 한데요. 관리긴 한데요. 위에서 원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대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구를 잡아가려고 사령이 왔다? 서대주를 잡아가려고 왔다. 떠나자고 하니 서생이 말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의 서생은 바로 중심인물 서대주죠. 있기 전에 쥐라고도 한번 씁시다. 쥐의인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서대주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서대주가 늙은 놈이 여러 해 동안 병으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다리 힘이 없으니 먼 길 걷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엄살 부려. 이제 감옥 가자, 끌고 가자, 원님한테 가자, 사또한테 가자 이랬더니 늙은 놈이라면서 자신을 지칭해요. 자기 늙었대. 그래서 병으로 집안에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대. 핑계대죠. 그래서 멀리 걷는 것을, 먼 길 걷는 것이 실로 감당하기 어렵대. 진짜 아픈 거 아니에요. 핑계대는 거예요. 자, 감히 청하건대, 요청하죠. 부탁하죠. 노새를 타고 가다가 관아에 이르러서야 법대로 잡아들여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자, 노새라고 하는 거는 당나귀, 말이겠죠. 나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관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청이겠고요. 여기에 관청에 형벌을 받는 옥이 있겠죠. 감옥도 있겠죠. 옥도 있겠죠. 감옥도. 이르러서야 법대로 잡아들여 주시면 신락 같은 남은 목숨 일지언정 관아에 가기까지는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요청합니다. 감히부터 묶어주시고요. 잡아들여 주시면까지 묶어주시고 별표.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편의를 봐달라라고 얘기해요. 개인의 편의를 봐달라 요청. 편법 쓰는 거죠. 편법. 쓰고 무슨 얘기인지 요약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택시도 없고 탈 것도 없고 하니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원고의 말이 맞다면 이 새끼 죄인이니까 그냥 걸어가야 돼. 거기까지. 근데 걸어가기 귀찮은 거지. 쥐새끼가. 그래서 서대주가 뭘 요청해? 자기의 핑계. 다리가 아프니까 뭐다? 야, 거기까지는 당나귀 타고 가다가 꿀 빨다가 뭐? 앞에 가서 사또 가기 전에 그 앞에서 내려가지고 끌고 걸어온 척 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누구한테요? 사령한테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니까는 여기 앞에서는 다 핑계다. 그리고 다리 아픈 거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의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뭐다? 법대로 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왜? 쉽게 말하면 법대로 하지 않고, 뭐 하얀색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법대로 하지 않고 편법이 있다 이거죠. 이해하려면 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앞부분 잘렸어. 사령 이미 뇌물 처먹은 애야. 그니까 이렇게 미적지근 좀 시간 끌다가 이제 떠나가자고 겨우 한 거예요. 뇌물 이미 처먹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편의를 봐달라고 이제 슬그머니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뒤에 부분 뭐냐면 신락 같은 목숨이라고 해서 표현법 체크할게요. 우리 비유법 사용하면서 비유라고 앞으로 할게. 비유법 사용하면서 남은 목숨 혈정 관아까지는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령의 뜻은 어떠한지요? 라고 해죠. 자, 이때의 사령님이라고 했을 때 하급관리인데 이미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 받은 관리 적어주시고요. 계속 떠보는 거예요. 요청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사령은 후한 대접을 받았고 게다가 뇌물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너무 중요하겠죠. 요거 별표. 그러니까 후한 대접 밑줄, 뇌물 밑줄 이런 것들 받아 처먹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허락한 거죠. 당시 사회상 보여주죠. 관리의 부정부패죠. 빠진 거예요. 뇌물이 횡행하고 뭐 객관식에서 뇌물이 횡행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횡행하다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썩어 빠진 나라의 꼬라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대주의 요청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허락, 수락합니다. 그죠? 뭐 거기까지 당나귀 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가볼게요. 서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얘들아, 그러니까 고맙다고 수락했으니까 땡큐 하고 들어가. 얘들아, 그러면 당나귀만 타면 되잖아. 자, 너무 끔찍하죠. 길이 보세요. 길이 보세요. 길이 쭉 들어갈 거야. 요것만 해도 오늘 많이 한 거야. 보자. 네, 정신 차려야 돼. 잘 따라와야 돼. 요약하면 간단해. 먼저 요약하고 들어갈 건데 봐봐. 서대주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령에게 고맙다고 인상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단장해요. 세수 목욕해요. 단장하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가느다란부터 묶어주세요. 그리고 A 마지막 부분 겸종과도 같았다. A 마지막 부분 묶어주시고 A 마지막 부분 묶어줘. 겸종과도 같았다까지 묶어주시고 여기 저는 여기 A 옆에다가 쓸게요. 자, 우선 얘 뭐 하는 거냐면 무슨 어디 페스티벌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죄 받으러 가잖아. 형벌 참아들어 갔는데도 이게 뭐야? 다 단장해. 사치 부려. 예쁘게 꾸미요. 지금으로 따지면 막 뭐 명품 누르고 막 예쁘게 뭐 단장하고 머리 모자도 쓰고 옷도 쓰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A 부분은 얘들아 지금 서대주가 외양을 단장하는 일이거든요. 서대주가 외양을 단장하는 일이에요. 예쁘게 꾸민다고. 근데 얘가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때 서대주가 뭐가 좀 있다고.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뇌물 주고 막 이러잖아요. 당시 부자들의 어떤 모습? 사치스러운 모습. 사치스러운 모습. 그리고 외면을 막 단장하는데 치중하는 모습. 알겠지? 외면을 꾸미는데 중시하는 모습. 이거를 서대주의 이걸 보여주면서 나타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모 꾸미는데 엄청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때 당시 부자들이. 자, 근데 우리 표현법 정리하고 이제 뜻 들어갈 거야, 얘들아. 표현법 볼 거야. 왜 이렇게 지금 왜 싹 다 길까? 무슨 표현법 사용해가지고 그냥 예쁘게 꾸몄다 이러면 될 것을 뭐 달고 뭐 입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 열거하고 나열하는 거 맞지? 근데 이걸 소설에서 열거 나열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게 장면을 최소화하는 거야, 극대화하는 거야, 얘들아? 최소화야, 극대화야? 극대화지, 그치? 열거 나열하면서 우리 장면의 극대화라고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뜻풀이 까봅시다. 뜻풀이. 자, 객관식에서 요 정도의 느낌이구나, 요런 뜻이구나, 요런 옷이구나,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외워야 될 거 조금 많아요. 농가 원령가에서 그런 색깔이라든지 디테일한 소재들 요런 것들 현대어플이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조금 현대어플이 객관식 정도 맞을 정도로 눈에 익혀주시면 돼요. 자, 우선 가느다란 망건에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의 망건은 갓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띠두르는 거죠. 양반들의 이 갓 쓰기 위해서
가세의 준비 재료죠. 진미물. 즉 우리 망건은 그림으로 따지면 이게 망건이에요. 요거 사람 얼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망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옥관자는 뭐냐면 옥관자 옆에다가 요렇게 보면 옆 관자놀이에 이렇게 다는 이 단추 있잖아요. 그래서 옥관자는 옥으로 만든 이 관, 즉 동그란 장식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그란 장식품. 근데 이거 원래 양반들만 달거든요. 양반들이 달아가지고 저 사람 조금 지체 높은데. 근데 부자, 돈이 있으니까 양반들이 하고 다니는 꼴에서 다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주 탕건관에 풍장 찌르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의 탕건이라고 했을 때 망건하는 거 똑같은데요. 요거는 갓을 받침하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받침대입니다. 갓 받침대 참고로 적어주시고. 자, 그러니까는 오늘 갓을 이렇게 쓱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근데 풍잠을 찌르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풍잠은 앞에 머리 앞에 하는 장식품이에요. 머리 앞 장식품. 머리 앞 장식품. 학교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머리 앞 장식품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달거든. 갓 쓰기 전에. 별게 다 나와요. 자, 아무튼 그리고 대구 허리띠, 허리띠는 아시겠고 누런 주머니 달아요. 주머니 아시겠고 흰 비단 땀바지에 비단의 땀바지까지도 있어요. 거기에 초록 토시 아시겠어? 팔에 끼는 거 있죠? 팔토시. 팔토시 끼고 그리고 거기에 공단 오빠 헛바지라고 해서 바지도 얘기해주고 외단은 앞으로 비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긴 옷을 얘기합니다. 옥색 조끼. 가죽의 갓옷인데 얘는 그냥 가죽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써줘. 언제 또 외울래? 써줘. 쓰면서 눈에 많이 익혀. 앞부분만 조금 어려운 애들이고 뒤에는 수월해요. 네, 따라오세요. 거기에 명주 낭인데 이때의 낭이 주머니 낭자예요. 주머니 생각하면 됩니다. 주머니 딸려있는 옷. 흰색 멋이 서먼. 그리고 우단. 역시나 단이니까 비단이죠. 비단 수건. 그리고 돼지털로 만든 쓰개인데 쓰개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족두리가 이렇게 머리 감게. 머리 쓰개예요. 머리 이렇게 감는 거. 양반들이 사치 부릴 때 쓰는 거예요. 은으로 된 갓근. 갓근은 아실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끈 이렇게 되는 거. 이 갓근 호박 구슬도 이렇게 달아. 갓근에다가 이렇게 은으로 됐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구슬까지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융사인데 여기에서는 실입니다. 사가 실사자예요. 융단 부드러운 실 이렇게 해주면 돼. 감싼 가는 줄에 띠. 중해머리처럼 꼭지가 둥근 부채 밑줄. 거의 다 왔다 얘들아. 거의 다 왔다. 자, 병투서 뒤에 나와 있는데 병투서의 투서가 인장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근데 너네 인장 모르잖아. 도장이에요. 도장 찍힌 거. 써주세요. 여기. 얘는 주석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거 써주세요. 그리고 이궁정, 호위무사, 현추, 호위무사들이 쭉 나열해주는 거예요. 늘어뜨리는 거. 같이. 거의 다 했어, 여러분. 이리 메고 저리 메고 든든히 몸 단장 끝내고 라고 얘기하네요. 요약하면 이거야. 그냥 짜증나지만 몸 단장 끝낸다. 이게 요약이에요. 앞에서 지금 계속 뭐 한 거야? 여태까지 몸 단장 한 거야. 짜증나죠?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나열되고 장면 극대화 되는데 내신인데 수능이면 절대 이딴 거 안 나오지. 근데 내신인데 이거 지나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밑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추측하고 알 수 있거든요. 부채 모르는 사람이 어딨고 구슬이나 갓근 다 알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정도만 조심하자고. 알겠지? 모르는 거. 망건이나 옥관자나 탐건관이나 풍잠 요 정도만 조심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요. 허리띠, 뭐 주머니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해석 외워야 되는 거는 요거. 병투서, 이궁정, 현추. 이거는 주석에도 달려있으니까 너희 학교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요 정도 뜻은 기억해줘야 된다. 알겠지 얘들아? 요거랑 요거. 중간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요. 단자로 끝나면 비단이고 바지 이런 건 알고. 그지? 가죽옷 뭐 이런 것들 속옷 이런 건 다 써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몸단장 끝났어요. 노새 당나귀 타고 앉았는데요. 자, 보입니다. 자, 뭐라고 해요? 옷차림 사치스럽고도 화려하고 거동은 기세당당하여 의젓하고 점잖기가 부잣집 자제와 같았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옷차림부터 자제와 같았다 묶어주시고 그래서 평가하죠. 사치스럽고도 화려하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 보여주고 그리고 얘 양반 아니에요. 근데 양반 같았다. 부잣집 자제와 같았다 라고 해가지고 예, 요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반처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거 어려운 거 다 지나갔다. 봅시다. 말 앞에서 끄는 사람들도 개 많이 날려가. 무슨 법정 가는데 마부 밑줄 그리고 뒤따르는 심부름꾼들 밑줄 얘네들도 옷차림이 화려해요. 얘네들의 외양묘사도 들어갑니다. 외양묘사 적어주시고 화려하다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그 얘네들 시중 드는 심부름꾼마저도 애들이 잘 꾸민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린 쥐 하나가 편발에 기름을 바르고 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린 쥐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서 쥐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쥐 의인화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푸른 도포 예, 검은띠 맨다.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 외양묘사. 가슴팍을 꾹 눌러 지근 통영 서랍장을 동여매고는요 3등초 밑줄 쳐주시고 어머나 3등초는 이때 출입 초가 풀인데요. 풀초자예요. 대마초 할 때 줍니다. 담배째예요. 담배째. 자, 그래서 담배 종류인데 그 담배를 옛날에는 그 말아서 필지 않았고 김해 동네에 좋은 담배대 즉 그 곰방대에다가 피웠잖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담배째입니다. 풀 옆에다가 좋은 담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좋은 담배 풀이에요. 그래서 김해 동네에 좋은 담뱃대 넣어서 법도 있게 손에 들고서 주인을 부축하여 가는 것이 마치 경종과도 같았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주인이 누구예요? 서대주죠. 씁니다. 서대주죠. 서대주를 누가 부축해요? 어린 쥐가. 좋아요. 그래서 서대주가 필 담배를 한쪽에다가 딱 들고 그 다음에 서대주를 쫙 부축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마치 경종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의 종은 노비죠. 하인이요. 근데 그게 뭘 같았다 라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이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서대주는 양반이 아니더라도 서대주가 양반처럼 하고 다니는 거죠. 서대주 양반의
행색과 동일하게 꾸미고 다녀요. 동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양반처럼 하고 다닌다. 준서 일어나. 양반의 행색과 동일하게 얘가 화려하게 꾸미고 심지어 종까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심부름꾼도 너무너무 많고. 자, 그래서 여기서 관아의 문이 점점 가까워지다. 사령은 미리 관문 앞에 가서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관아의 문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사령 미리 이제 관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림. 그래서 진짜 그 화려하게 가는 거야. 근데 뒤에 나오지만 얘들아 봐봐. 앞에 보세요. 이렇게 사치스러운 모습을 하는 거는 나 이렇게 잘 살아 플렉스가 아니라 얘들아 잘 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집중.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는 뭘 이렇게 다 메고 다 지고 입고 갔잖아. 그거 감옥에 있을 때 뇌물로 다 벗어서 찔러주려고 가져간 거야.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옥에서 지키는 옥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관리들. 그 걔네들한테 뇌물 다 주려고 이렇게 다 이고 지고 간 거라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사치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나중에 이걸 또 뇌물로 바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자. 서생이 말을 달리게 하여 관문에 도착하니 사령이 서생을 잡아 관대를 벗기고 문 밖에서 결박하겠다. 묶어줘. 이거 뭐야? 원래 약속한 대로. 그죠? 약속한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개인의 편의를 봐준 사령이 되겠습니다. 편의 봐줌. 내용 잊지 마시고. 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얘들아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갓 얘기해 주는 거야. 거기를 벗기고 문 밖에서 결박하였다. 그리고 급히 형리도 밑줄. 얘 인물이라서 직책 알아야 돼 얘들아. 얘도 관리인데 얘도 하급 관리인데 어디 부서의 하급 관리냐면 얘는 형벌 담당. 그걸 형방이라고 하거든. 형방 애들은 형벌을 담당한 애들이야. 지금 따지면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부서에 있다는 거예요. 하급 관리가. 사령은 그냥 사또 바로 밑에 심부름꾼 행동대장이라면. 알겠지? 얘들아 시험 문제 앞에 사령이 나왔잖아. 그리고 뒤에 형리가 계속 나올 건데 얘네 둘이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사령과 형리가 각각 뭘 했는지 그거 잘 알아두세요. 자 봅시다. 형리한테 할 일이 형리가 바로 원님께 아뢰었습니다. 요 사또죠. 사또. 말해 원님. 최고 대장. 원님이 크게 화를 내며 즉시 잡아들이라 하니 사령이 상투를 틀어주고 나는 듯이 재빠르게 서대주를 잡아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하죠. 그치? 자 요거 너무 중요해요. 표현법 잘 나와서 사령이부터 땅에 닿지도 않았다 묶어주시고. 얘들아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얘들아 일단 비유 나오고 나는 듯이 재빠르게 서대주 그 서생 걔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대. 맞아? 이게 맞아? 무슨 표현법이야? 과장이죠. 과장. 왜 이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들고 들어가요? 누구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의 위엄? 누구의 위엄? 누가 명령해가지고 원님 사또가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님의 지위 파워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꿈쩍 못하지. 과장법을 통해서 적어 원님의 지위 위엄 이거를 강조한다. 그때 당시에 파워가 엄청 났다고. 사또의 파워.
봅시다. 그래서 상투를 막 쥐었대. 막 재빠르게 쥐식기잖아요. 발이 닿지도 않는데. 가볼게요.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려 덮벌거린 채 넋을 잃고 심한 두려움이 온몸에 업습하여 덜덜 떨며 앉았는데 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행동? 누구의 행동? 서대주의 행동. 두려움 밑줄. 떨며 앉았는데 밑줄. 서대주의 행동. 얘 두려워. 쫄았단 말이죠. 쫄았어. 가볼게요.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는 것이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았다. 여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옵니다. 묶어줘서 별표. 얘들아, 우화소설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쥐야! 이렇게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독자들이 몰입이 와장창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서 얘가 쥐예요 라는 것을 툭툭 던진단 말이야. 그 포인트가 얘예요. 얘가 쥐라는 건 명심해 독자들아 라고 해서 툭툭 던진단 말이야. 그 장면이라고. 알겠지 얘들아? 우선 서대주의 외양묘사고요. 서대주의 외양 혹은 표정묘사고요.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대주가 쥐니까 알아도 이걸 얘기해 준다고요. 쥐의 형상과 모습이니까 의인화한 인물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 의인화 인물이다. 알겠지? 쥐새끼 뾰족한 입 오물거리잖아. 두 귀가 막 발짝발짝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눈 깜짝깜짝 거리는 게 죽은 것 같고 산 것도 같았다. 쫄아있는 우리 서대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원님이 성난 목소리로 울었다라고 하죠. 원님 빡쳤어요. 왜요? 그래서 여기 훔쳐갔으니까 도둑놈의 새끼잖아. 알밤 훔쳐갔다고 신고 들어왔으니까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니까요. 자, 그래서 네가 서대주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볼게요. 성난 목소리 밑줄 맞춰줄게. 자, 대주가 정신을 수습하여.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쫄았기 때문에. 그치? 두려워서 정신을 수습하는 거야, 얘들아. 원님 앞에서 쫄았다고. 그런데 정신을 똑띠리 찬 거야. 야, 정신 차려! 하면서 막 스스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대답했대. 묶어줘. 표정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좋아. 이제부터 철저한 연기가 들어갈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려고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표정 변화 없어? 가볼게요. 참으로 그 이름이 적시라옵니다. 라고 해서 맞습니다. 라는 뜻이죠? 적시입니다. 네, 서대주 맞습니다. 이 얘기하죠? 원님이 죄상을 막 신물하려 할 쯤에 그 타이밍에 누구다? 형리, 아까 하급관리라고 얘기했죠. 그쵸? 하급관리, 형방에서 일하는 하급관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 죄를 신문하려고 할 때 날이 저물어서 신문하기가 어려우니 잠깐 하옥하였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신문하는 채비를 차리시되 둘 모두 잡아들여 상세히 조사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사리에 맞고 또 마땅하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신문을 미뤄요. 신문을 뒤로 미룹니다. 미루게 유도합니다. 뇌물쳐 받으려고 그래요. 그 타이밍에. 예. 왜냐면 재판하고 깜빵 가면 끝이거든요. 자기가 콩고물 떨어질 거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stop it. 내일 하세요. 사또 내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채비를 차리시되 이때에 둘 동그라미
이게 둘이 누구냐 이거지. 둘이 누구겠어? 우선 서대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겠어? 타남수 원고 잡아들여가지고 조사 물어보시는 것이 사리에 맞고 또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설득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핑계요, 핑계. 뭐? 날이 저물어서. 이유죠, 이유. 체크하시고. 그래서 원님이 말합니다. 사또. 그러면 옥에 넣어 어미가 두어라. 내일 신문하겠다. 라고 해서 하급관리의 말을 듣습니다. 형리의 말 수용 써주세요. 형리의 말 수용. 받아들여요. 아, 이 작품 어려워. 정신 챙겨. 이거 잘 따라와야 돼. 자, 보자. 형리가 사령을 불러 말하였다. 잘 봐. 캐릭터 내가 2명 중요하다고 했어. 둘 다 하급 관리인데 부서가 다른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사령을 불러서 말을 하는 거죠. 왜? 형리는 형벌만 하는 애니까. 그래서 심부름꾼 사령한테 부르는 거야. 서생놈 칼을 씌워 하옵가라 라고 얘기하네요. 서생놈 역시나 서대주를 얘기하고 높여 이르지 않아요. 낮춤입니다. 놈이라고 얘기했고요. 왜? 죄인 신분이니까. 용의자 신분이니까. 얘들아, 칼이 뭐야? 준서야, 칼이 뭐야? 칼이 뭐야? 칼을 씌우래. 뭐해? 혼자 뭐해? 그 사극에 보면 이렇게 죄수들이 머리 뚫려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칼이에요. 뭔지 알죠? 그럼 너무 잘 그려서 이해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머리만 이렇게 넣는 거 알죠?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판때기 끼는 거. 이게 칼이에요. 그래서 칼을 씌워서 하오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 신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사령이 형리를 분부를 받고 큰 칼을 씌우고 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우리 형리 분부를 받고 큰 칼을 씌워요. 큰 칼 밑줄. 그리고 그 몸을 검은 포승줄로 묶고. 포승줄은 밧줄이야, 밧줄. 근데 죄인 묶는 줄을 포승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수족에다가 손발에다가 착고 채워갔대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묘사가 착고예요. 알겠죠? 이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컵홀더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컵홀더처럼 이렇게 생긴 거. 예. 요거 이게 발 이렇게 있고 손도 이렇게 끼우는 거. 이걸 해요. 아, 채워갔대요. 죄인 신분이죠, 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칼부터 채워갔다 묶어주시고 서대주가 얼마 안 남았어. 좀 있네. 서대주의 외양 묘사인데 행생 묘사인데 얘들아 그 외양 묘사에서 무슨 신분이 된 거? 지금 하옥하는 즉 죄인 신분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죄인 신분의 처지가 바뀐 게 여기서 나온 거죠. 왜냐면 앞에서 완전 화려하고 사치 개쩔었잖아요. 근데 이제 관아에 딱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된다고. 가볼게. 서생을 보시고 따라올 쥐들은 일시에 슬피탄식한데요. 자, 서대주를 모시고 따라온 쥐들이라고 얘기하네. 심부름꾼이지? 혹은 마부지? 앞에서 나왔던 마부. 걔네들은 일시에 슬피탄식해. 왜? 주인이 잡혀 들어갔잖아. 젖꼬라지로. 길가에서 보는 자들은 크게 비웃지 않은 자가 없으니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라고 얘기하네. 자, 그러니까 이 심부름꾼 쥐들은 어때요? 슬퍼해요. 그죠? 그런데 길가에서 보는 자들은 비웃었대 안 비웃었대? 비웃은 거야 안 비웃은 거야? 얘들아 비웃었어요. 그러면 서생을 모시고 따라온 쥐들하고 태도가 어떻게 된다? 대조. 태도 대조 써주세요. 그래서 이 칼찬 즉 형벌을 받는 장면을 보고 감옥에 하옥하는 장면을 보고 태도가 대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사령이 데리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자. 자, 그러니까는 인과관계 잘 봐야 돼. 제발 여러분 학교에서 제발 기호 일치 불일치 나올 때, 자, 사령이 처음부터 데려갔어? 사령이 처음부터 데려갔냐고. 헤이 헤이, 누가 사령한테 넘겨줬잖아요. 서대준 형리. 아우 제발 집중해. 언제 할 거야 이거. 너네 한 달도 안 남았어 이제. 자,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넘겨줘? 옥졸한테 넘겨준대. 옥졸은 뭐겠어? 감옥 지키는 쫄병들이겠지. 감옥 지키는, 옥 지키는 병사예요. 옥 지키는 병사. 여기 기억 전까지만 할 테니까, 오늘 기억 전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좀만 힘내. 다 왔다 다 왔다. 봐봐. 옥 지키는 졸병들한테 넘겨줘. 그럼 당연히 하옥하겠지. 옥졸이 옥에 들고 들어가 단단히 가고 나서, 봐봐, 너무 중요하지. 한번 뭐래? 대놓고 돈 내라고 괴롭히니 서대주는 가지고 온 물건을 독졸에게 많이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아까 얘기한 거 봐봐. 대놓고 돈 달래. 삥 뜯어 이 새끼들. 그래서 여기서는 표시 좀 할게요. 자, 옥졸이부터 돈 내라고 괴롭히니 물건을 많이 주었다까지 별표 쳐주시고, 뭐가 개쩌는 거야? 뇌물이 횡행하지? 뇌물 횡행, 아까 썼던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떠한 사회상?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 좋아요. 부정부패가 개쩔었던 사회상을 보여준다. 돈 다 주는 게 이렇게 가져온 물건들 다 주는 거야. 기억 전까지 한다고 했어. 자, 마지막 문장. 자, 옥조들이 매우 기뻐하고 큰 칼을 풀어 편히 쉬게 하면서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돌봐주니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너무 중요하지. 태도 변화됐어. 요거 기억 전에 요거 별표. 당시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잖아. 뭐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라고. 그때 당시만. 당시의 시대상 보여주고요. 저거 뭐라고 해요 이거? 무슨 주의? 자본주의 왜 나와? 무슨 주의? 돈이면 존귀해진대. 돈이면 다 된대. 귀해질 수 있대. 뭐야?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물질. 만능주의. 이게 왜 이래? 만능주의. 혹은 황금 만능주의. 그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존귀해진다. 이거를 여기에서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니까 이거 찾았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시의 사회상. 알겠죠? 두 가지의 사회상인데 부정부패 개쩐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존귀해진다. 두 가지의 사회상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억부터 이어서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말로 요거 화면 보면서 복습 잠깐만 간단하게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 못 나간 거 이어서 나갈게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 서대주전 같은 경우는 내가 우화소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령이 떠나고자 앞에 부분은 뭐다? 서생이라고 하는 서대주가 다람쥐, 타남주의 곡식을 훔쳐가지고 이제 그 타남주가 빡쳐가지고 얘를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사령 심부름꾼이 얘를 잡아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령이 뭘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서생이 뇌물을 이렇게 사령한테 주니까 사령이 이제 고분고분 말을 듣겠죠, 잘. 근데 서생이 뭘 요구하냐면 늙은 놈이 병으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다? 관아에까지는 뭘 타고 가겠다? 노새를 타고 가겠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죠? 당나귀 타고 가겠다. 나귀 타고 가겠다. 요거죠.
그래서 사령님의 뜻은 어떠한지요? 했더니 사령이 뭐한다? 후한 대접 받았고 뇌물까지 받았다.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나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굉장히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준다. 뇌물이 횡횡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우리 A 파트가 말하기 방식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생은 머리 조아리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봐봐. 서술 방식 자체가 뭐예요?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는데 요거 어휘에 막 이렇게 달달달달 보는 것보다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망건 그리고 탄건관 이거 다 의복의 하나다라는 것, 그 정도만 이해하라고 얘기했고요. 얘들아, A 부분에서는 뭐다? 서대주가 얘들아 양반이에요? 서대주 양반인가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서대주 그 곡식 훔쳐가는 사람 그 G, 서대주는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은 애인 것 뿐이죠. 신분이 양반은 아닌데 돈이 많아가지고 뇌물을 막 주고 이런 거야. 그래서 A 부분 파트가 뭐다? 얘들아,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거를 되게 허세를 엄청 부리는 그런 과장된 그러한 외양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마치 겸종과도 같았다. A 파트 마지막에 겸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양반이 끌고 다니는 심부름꾼 종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종을 끌고 다니는 것 같이 애들이 패거리패, 즉 서대주를 따라다니는 쥐새끼들이 너무 많았다. 주인을 부축하는 것 같았다. 그런 것까지 우리 A 파트 봤고요. 그리고 관아의 문이 점점 가까워지죠. 이제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즉 노새를 타고 가다가 이제 관문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거기에서 문 밖에서 결박을 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령이 뇌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 관아 바로 문 밖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보시면 사령이 상투를 쥐어두고 나는 듯이 재빠르게 서대주를 잡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과장하는 부분이었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장하면서 서대주 쥐가 아주 위험해 떠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뾰족한 입 오물거리고, 이거 외양묘사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표시했었어요.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족거리며 라고 하는 것이 귀, 뾰족한 입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얘가 쥐라는 사실을 환기한다라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얘가 서대주가 쥐를 의인화한 인물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 외양묘사, 행동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그래서 원님이 빡친 목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관아 눈앞에 데리고 오니까 서대주가 정말 빡쳐가지고 너가 서대주냐? 라고 얘기했더니 네 맞습니다. 그 이름 맞습니다. 했더니 누가? 갑자기 형리가. 형리 지난 시간에 얘 관리이긴 한데 하급 관리라고 했는데 형벌을 담당하는 형벌 담당 그 관리라고 했어요. 하급 관리. 근데 형벌 담당 관리가 뭐 했어요? 지금 날이 너무 저물었으니까 날이 발길을 기울여서 원님 우리 서대주 피고인데 잡아들었는데 원고 즉 고소한 우리 타남주도 가지고 얘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설득을 하죠. 그래서 원님이 그 말대로 해요. 그쵸? 그래서 형리가 사령 부러서 서생놈 칼을 씌워서 하옥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그림 그렸잖아요. 그쵸? 보시면 큰 칼 머리에 이렇게 차는 거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렸죠? 수족에다가 차는 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손발 묶는 거 족쇄 차는 거 그걸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생을 보시고 따라온 쥐들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탄식하고 길가에서 보는 자들은 크게 비웃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대조적인 리액션들 지난 시간에 표시했습니다. 사령이 데리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자 옥졸이 옥에 끌고 들어가서 단단히 거두고 나서 돈 내라고 괴롭히니까 서대주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옥졸에게 많이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 전까지 했다 얘들아. 보자. 옥졸들이 매우 기뻐하고는 큰 칼을 풀어서 편히 쉬게 하면서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돌봐주니까 이게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했는데 끝나기 직전에 요구했었죠.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회상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돈이면 다 되는 주의.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자, 기억부터 가보자, 얘들아. 자,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서대주가
피로에 지쳐서 피곤에 지쳐서 누워있는데 대서라고 하는 이물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동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다 서로 끝나잖아요. 서자가 쥐서자예요. 쥐서. 그래서 서대주의 서도 쥐서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쥐겠어요? 큰 쥐겠죠. 큰 쥐. 그리고 중서는 무슨 쥐? 중간 쥐겠죠. 그리고 동이라고 하는 건 아이동자예요. 아이동. 그래서 아이쥐인데 여기서는 그냥 작은 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대서 중서까지는 안 써도 요거 아이동자, 아이쥐, 작은 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서는 손을 주무리고요. 그리고 중서는 다리를 안마하고 그리고 동서는 그 허리를 밟아요. 그래서 대주의 심란한 마음을 위로하고 약간의 대추와 밤 등속으로 시장기를 면케하면서 밤을 새운대요. 자, 그러니까는 얘는 뭐예요? 우리 기억에 얘들아 대서부터 묶어주시고 밤을 새우니까지 닫아주시고요. 지금 얘 감옥 옥살이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날 날이 밝도록 이 타남주랑 같이 이제 원님한테 요거 신문을 받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아직 죄가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도 옥살이 감옥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옥살인데도 불구하고 옥살이 중에 후한 대접을 받고 있죠. 후한 대접. 그래서 위로받고요. 그리고 막 대추랑 밤 이런 것들 쥐가 좋아할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배 허기를 달랬다 이거야. 그걸 밤을 새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옥살이 중에 후한 대접 받는데 그걸 보고 중요한 거 이거야. 보는 자가 배를 움켜잡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는 묶어주시고 얘가 더 중요해요. 별표 쳐주시고요. 이 옥살이 중에 뇌물 처먹였다고 이렇게 후한 대접 받으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서술자가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서술자는 당연히 이 광경 긍정적으로 본다 비판적으로 본다? 비판적으로 보겠죠. 그죠? 비판적 인식 적어주시고, 근데 그 비판적 인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표현했느냐. 얘들아 어떻게 표현했냐면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대. 그냥 야 진짜 웃기다 얘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비판적 인식을 어떻게 해악으로 표현한 거죠.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거죠. 해악적인 표현이죠. 해악적 표현. 그래서 비판적인 인식을 해악적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악적 표현은 웃음 유발이니까요.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광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진지하게 안 까는 거라고. 진지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와 얘네 진짜 웃기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저 뒤로 갈게요. 다음날 원님이 신문할 채비를 크게 차리고 둘 모두를 잡아들여서 동서로 나누고 꿇어앉혔대요. 자, 우리 둘 모두에 밑줄 쳐주시고 얘 서대주랑 타남주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고요.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피고랑 원고라고 배웠습니다. 피고 원고. 그래서 신문한 채비를 크게 차리고 꿇어 앉아가지고 고소장에 근거하여 크게 꾸짖었대요. 여러분 원님부터요. 꾸짖었다 다시 한번 꺽쇠 표시 묶어주시고, 이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법정 소설이잖아요. 그 판결 소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송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송사소설의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송사소설 특징. 소송할 때의 송이에요. 그래서 송사소설의 특징은 뭐다? 이거 억울함을 호소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죠. 판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로 나누어서 꿇어앉히고 고소장에 근거해서 꾸짖었는데 다시 한번 고소장 누가 제출했다? 다남주가 제출했다. 그지? 원고 제출. 주어 잘 보세요. 누가 제출했는지.
타남주가 제출한 거죠. 자, 가볼게요. 자, 우리 서대주한테 원님이 꾸짖습니다. 볼게요. 변변하지 못하고 조그만한 니놈이 간악하기가 매우 심하여 남의 물건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훔쳐갔다는데 과연 그러하냐 이거야. 자, 남의 물건부터요. 갔다는 데까지 묶어주시고, 여기서는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고소장의 내용이겠죠. 그쵸? 그래서 고발 내용입니다. 고발 내용 적어주시고, 그래서 니놈이 서대주고, 아시죠? 남의 물건 했을 때 얘가 타남주의 물건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타남주의 물건. 자, 그래서 우리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훔쳐갔다는데 그런 사실이 정말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되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당장 엄한 형벌로 무겁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위험을 보여주네요. 위험 적어주시고, 원님 여기까지 계속 위험 있습니다. 가볼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에. 형리가 큰 소리로 꾸짖어 혼을 내자 서대주는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날까 속으로 벌벌 떨렸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자신이 고문이 있는 가문의 후회임을 강조한 후에 자신의 운수가 순탄하지 못하여 자녀들을 모두 잃고 부인이 곧 죽을 만큼 아픈 상황임을 늘어놓는데, 얘들아, 우선 서대주가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날까봐 속으로 벌벌 떨렸으나 겉으로는 채연한 척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상 당연히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소 내용이 사슬인 거죠. 그래서 서대주가 거짓말을 이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말하기 방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자신이 고문이 있는 가문의 후예다라는 것을 강조한 후에, 그러니까는 얘는 출신이 미천하지 않다라는 거야. 출신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운수가 순탄하지 못하여 자녀들을 모두 잃고 죽을 만큼 아픈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이 상황을 늘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신세한탄, 감정에 호소한다 이거죠. 감정에 호소. 감정에 호소하기 전략을 얘가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중략 부분 줄거리는 여기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뒷부분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서라서 차라리 돌연 죽고자 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한스러움에 만념이 모두 재처럼 식어버렸으니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할 겨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라고 해서, 얘들아, 이거 자기가 무고하다는 걸 주장하거든, 얘들아. 근데 지금 그 무고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야. 즉, 내가 죄가 없어요. 이걸 주장할 때 설득하는 근거가 여기에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얘들아. 설득하는 뭘로 근거를 들어가지고 설득을 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신세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얘기했던 거, 부인이 곧 죽을 만큼 아픈 상황이다, 뭐 자녀가 이런 신세다라고 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궁핍한 처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돌연 죽고자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런 것들이 제가 식어버렸으니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 겨를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여기 묶어주시고, 근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자신의 상황 처지를 들으면서 자신의 상황 처지 써주시고, 그거 훔쳐갈 정신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거, 야, 거기 그 남의 곡식 훔쳐갈 그 정신이 없었어요. 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이걸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표현 방식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 해 동안 쌓인 한스러움에 만념이 모두 제처럼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질문, 의문형 어미로 자신의 결백해요. 결백 주장.
자, 그래서 저놈이 올린 고소야말로 어찌 윗분을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저 파트, 저 부분은 얘가 또 주장하고자 하는 게 나와요. 뭐죠? 저 타남주 저 쥐새끼가 다람쥐 쥐새끼가 저 거짓말 뻥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넘어갔네. 다람쥐 쥐새끼가 아주 거짓말한 거예요. 해서 타남주에 거짓 이씨라는 것을 주장하죠. 얘들아, 그 있지도 않는, 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그거를 고소하는 거. 근데 그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이 역으로 무슨 죄를 받죠, 여러분? 무고죄를 받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얘가 그 짓거리를 하지 않았는데 얘가 그 짓거리 했어요. 거짓말 치면 내가 무고죄로 이 고소를 받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다? 타남주의 무고죄를 주장한다. 무고죄도 추가적으로 적어줄게요. 타남주의 무고죄를 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대준을 반박하는 게. 거짓말 치고 있다, 타남주가. 그 다음에 계속 하물며 또한 근년 이래 흉년이 극심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 터에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얘들아, 또 하나의 말하기 방법 나오는데요. 근년에부터 어떻게 갈무리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묶어주시고. 근거가 뭐냐면 흉년이 극심했대. 그래서 곡식 알밤을 그렇게 쌓아놓을 수가 없었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근거로 활용을 하면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타남주의 재산, 즉 알밤 모아둔 사실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타남주의 알밤 모아두는 사실이 거짓말이다. 어떻게 흉년이 이렇게 다른 애들은 농사 다 망했는데 얘만 이렇게 알밤이 많겠어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자, 그것은 아주 맹랑한 말이옵니다 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이와 같은 흉년에 홉조차 다른 것 하들 꾸지 않아 됐는데 또 하나의 근거 뭐다? 밑줄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밑줄 자신의 처지를 근거로 들으면서 흉년에 홉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얘기하죠. 빌어먹은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라고 해서 빌어먹는 놈이라고 해서 이 타남주를 비하하죠. 타남주 비하.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알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봐봐. 여기까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형식적인 말하기 방식은 의문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죠?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의문형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설득하려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형식적인 거. 근데 내용으로 정리하면 너무 중요한 거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신세부터 꺽쇠 표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어찌 옳겠습니까? 까지 꺽쇠 표시 닫아주시고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꺽쇠 표시되어 있는 화면을 보면 여기 부분에서는 우선 근거를 여러 개가 듣는데 정리하면 우리 서대주의 거짓이죠. 서대주의 거짓말을 막 열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대주의 그 거짓말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아까 뭐예요? 자신의 상황, 처지 뭐다?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은 신경쓸 타인의 신경쓸 겨를이 없다 이거예요. 한스럽다 이거지. 그래서 남들한테 관심이 없다. 알밤을 뭐 내가 훔쳐가는 일 그것도 정신이 없다. 타인의 그거 정신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겨를이 없다.
그래서 여유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복습하면 여유가 없다 자신에는.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2번 정리하면 이거 우리 타남주가 무고하다. 무고죄를 타남주의 무고죄 주장이죠. 무고죄 주장.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그 무고죄는 근거가 뭐라고요? 야, 흉년이 극심한데 어떻게 알밤을 모을 수 있겠냐 이거죠. 알밤 모으지 못하는 흉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근거로 들으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이 부유하대요. 부유한 처지예요. 그래서 훔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부유한 처지니까요. 그래서 훔치지 않아도 여유롭다. 훔칠 이유가 없다. 근데 다 결과는 팩트는 훔쳤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거 굳이 제가 왜 꺽쇠 표시 닿냐면요. 뒤에서 계속 거짓말 짓거릴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OX 판단해봐요, 여러분. 지금 나열하는 1, 2, 3번은 이 재판의 핵심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재판의 핵심과 관련된 이 내용이 아니에요? 재판의 핵심에 관련된 내용이다. 아니다. 중에 재판 핵심하고 관련이 있냐고, 이거. 얘가 말하는 거. 내용이. 얘들아 대답해주세요. 아니에요? 핵심과 관련이 없나요? 관련 있나요? 관련 없나요? 자, 얘들아 재판의 핵심이 뭐야 우선? 알밤을 훔쳐갔냐 안 갔냐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서대주가 훔쳤냐 안 훔쳤냐가 재판의 핵심인 건데 이게 맞다면 서대주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재판의 핵심을 건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알겠죠? 쉽게 말하면 이게 1, 2, 3번이 다 맞는 얘기라면 자신의 상황이 이거고 얘가 타남주가 무고죄가 지금 거짓말 짓거리고 있고 제가 부유한 처지니까 훔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3번 이렇게 묶어주시고 요거는 재판과 관련된 이유다. 핵심 내용과 관련. 왜 구분해야 하냐면 이제부터는 핵심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짓거릴 거거든요. 서도해주가. 알겠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핵심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맞다면 여기선 재판의 이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근데 뒤에 보세요. 평상시 소행을 하나하나 아뢰겠대. 얘들아 평상시 소행이래 밑줄 쳐주시고 그럼 얘 평상시의 행동이라는 건데 이거는 재판의 지금 핵심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말밤을 훔쳐갔는데 얘가 평상시에 싸가지 있었냐 혹은 얘가 너무 평상시에 착해니까 얘는 그럴 일 없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소행한테는 뭐하고 재판의 핵심 내용과 연관 없다 이거죠. 핵심과 연관 X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고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핵심과 연관 없습니다. 평상시 소행 그죠? 알밤이랑 훔쳐가는 거랑 얘가 평소 행동이랑 상관없다고. 까볼게요. 뒷부분. 자, 매년 봄, 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밤낮으로 가을거지한 후에는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인,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방 가운데 가두어 두고 그 밖의 자들은 쫓아내어 흩어지게 하였는데 봄, 여름이면 이와 같이 그대로였습니다 라고 해서 얘들아 이거 팩트는 뭐냐면 서대주가 지금 거짓말 짓거리고 있는 거야. 타남주 이딴 행동 하지도 않았어 얘들아. 근데 평소 행실이 애가 아주 싸갈미래가 없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내용 정리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이제 가을거지 한 후에는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묶어주시고 도둑놈, 귀머거리, 쭉쭉쭉 늙은 할미 묶어주시고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묶어봤더니 공통점. 힘이 있는 강자들이에요? 없는 약자들이야? 약자들이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걔네들을 방 가운데에 가두어 두고 그 밖에다들은 쫓아내어서 흩어지게 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밑줄 쳐줄게요. 방 가운데 두고 그 밖에 자들은 쫓아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이제 짝 쳐주시고.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혔다고 정리하면. 밑줄 친 거 봤더니 뭐야? 그냥 방 가운데, 약자들 방 가운데 두고 얘들아, 그 밖에 나머지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쫓아내어서 그냥 너네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약자들을 힘 갈취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보다 힘 센 사람들은 그 탄압주의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니까 약자들을 괴롭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묶어주실 때 약자를 괴롭힌 탄압주의 행동을 근거로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얘들아? 탄남주 진짜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거짓말이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매년 겨울이 되면 방에 가둔 자들을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여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뭐다? 지금 방에 가둔 자들을 이제 거지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밑줄 쫙 칠게요. 이 약자들을 거지가 되게 한 거다. 이것도 위에 내용하고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정하다 이거야. 아주 애가 매정해. 정이 없어요. 매정한 인성이죠. 매정한 탄압주. 이걸 인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근거로 하는 거야. 얘도 거짓이에요. 딱히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들을 수 없는 짓을 행했대. 그래서 자신의 감정 얘기하죠. 분개, 분노. 자기는 그런 탄압주의 행동을 보고 자기는 빡쳤었대, 평소에. 가볼게요. 마침 사냥하러 갔을 때, 여기도 중요해. 소토산 왼편의 용강산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라는 에피소드 또 추가하네요. 자, 그쵸? 밑줄 칠게요.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심하게 꾸짖었다. 밑줄 쳐주실 거. 이거 뭐 하는 거야? 탄압주가 어땠다는 거야? 인사를 안 했다는 거야? 자기 보고도. 그럼 어떤 탄압주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죠? 만나고도 인사를 안 했대. 그럼 뭐야? 예의가 없다고. 그죠? 예의 없는 탄압주의 모습이에요. 자기 보고 인사도 안 했대. 다 거짓말이야 얘들아. 실수하지 마시고. 탄압주가 진짜 이런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이거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다 얘가 서대주가 다 꾸며낸 얘기예요.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옆에서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서대주에 또 거짓말이 열거되는데 꺽쇠 표시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매년 봄, 여름이 되면부터 꾸짖었습니다 까지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 서대주의 거짓말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데 정리 간단하게만 하자. 얘는 우리 아까 3번까지 했으니까 4번부터 다시 이어서 가면 그 뒷부분은 약자를 괴롭히는 탄압주다라는 거예요. 탄압주의 행동을 나열하죠. 탄압주의 평소 행동. 정리하면 약자 괴롭혀요. 그리고 매정하고 예의가 없어요. 요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들아 재판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평소 행동이 무슨 재판의 핵심. 즉 훔쳐갖고 말고랑 어떻게 관련이 있어. 얘 4번 같은 경우는 재판의 내용과 연관 없죠?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재판 송사소설이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뒷부분. 자,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어뱉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었으니 세상천지에 이와 같은 맥락하고 무례한 놈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지가 말을 지어내놓고 이 그 후로부터 묶어주시고 얘는 분노한 마음을 품고는 묶어주시고 타남주가 저 왜 고소했겠냐면요 자기 혼자 분노의 마음을 품고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저한테 간악한 송사를 꾀한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남주에 우리 고소하는 거죠. 고소. 타남주가 고소한 이유를 추측해요. 이것도 당연히 거짓이에요. 닫으시고 얘들아 그 원님한테 호소를 하는데 자기 죄 없다고 호소하는데 얘가 야 그러면 원님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 야 그러면 타남주 저 쥐새끼가 왜 갑자기 널 고소했을까?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잖아 서대주한테. 그러니까 봐봐 여기 앞에 보세요. 중요해요. 서대주가 혼자 지어낸 거죠. 뭐 자기가 만나서 싸가지가 없으니까 뭐라고 짓거렸대. 그러니까 혼냈대. 그래서 그 혼낸 걸 이 타남주가 빡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필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런 에피소드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버리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사리에 맞지 않은 터무니한 말로 전을 얽어매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사리에 맞지 않는 터무니한 말 알밤을 훔친 거죠. 알밤 훔친 거. 훔친 일. 근데 사실 알밤 훔친 일 사실이죠. 저를 얽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했으니 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밑줄 송사를 꾀했으니 송사소설의 특징 다시 한번 송사소설 특징. 송사라는 말 대놓고 나오죠. 가볼게요. 자, 세상천지 이와 같은 맥락하고 무례한 놈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타남주를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타남주 직접적 비판.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놈이 있을 걸까요? 원님 이렇게 얘기하죠. 가볼게요.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 이거야 밑줄. 이거 말하기 방식 이렇게 왜 해요? 여러분 서대주가 자기 자신을 졸렬하대요. 뭐하는 척? 뭐하는 척 얘들아? 자기 스스로 제가 좀 졸렬하긴 한데요 이렇게 얘기해. 어떤 척 하는 거야?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한 척 해가지고 설득하려고 겸손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득하는 거죠. 설득 목적으로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전려달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근데 원님한테 어필하려고 겸손한 척 하는 거라고. 가볼게. 역시대대로 공운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고치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운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해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도 다시 한번 이 어필하죠. 역시부터 자 그 다음에 가문의 후손으로서까지 묶어주시고 서대주 자신의 출신 얘기하죠. 서대주 자신의
출신을 근거로 둡니다. 낙불이 있는 집안이야 이거예요. 뿔이 있는 집안이다. 그리고 얘들아 공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훈장할 때 훈이고요. 나라 공자 공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야. 그래서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나라에 도움을 주는 공운이 있는 가문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어필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랍쉽게 하니 요거 어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밝게 살피시는 원는께 엎드려 바란 건데 사정을 살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목적이죠. 말하기 목적 설득적 말하기죠. 그리고 이거를 회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설득은 여러분 잘 아니까 회유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린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니은 서대주가 옷섭을 고쳐 여미며 단정하게 꿇어 앉아있는데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면서 두 손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라고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선 서대주의 지금 옷섬을 고쳐부터 묶어주시고 옷깃을 적시니까지 묶어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뭐한다? 서대주의 행동 묘사하죠. 서대주의 행동 묘사한다. 근데 특징이 또 뭐야? 그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면서 깜짝거린다. 요거 있지? 요것도 뭐예요? 쥐를 의인화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쥐, 의인화, 인물 사실 환기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거 보다가 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할까봐 아니 여기 쥐에 이런 것들을 다시 리프레시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보더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로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이거야. 너무 중요해. 보는 자 것이었다. 여기 별표 한쪽에다 메모할게요. 서술자의 제시 방법. 두 줄 쓸 거예요. 서술자의 제시 방법. 서술자의 제시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간접과 직접이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서술자의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이거 보여줘야 돼. 자, 먼저 간접 제시는 뭐냐면 인물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행동 있죠. 이런 행동을 우리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그냥 사진 찍거지 아니면 영상 찍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서술자가 하는 일은 그냥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접 제시예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해돼? 간접 제시 먼저 할 거야. 간접 제시는 다시 정리하면 인물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거. 근데 직접 제시는 서술자의 다이렉트한 설명이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판단할 수 있니? 너네 가로로 이거 내가 묶은 거? 서술자의 무슨 제시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요거 소설.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로고 불쌍하다고 할만하다라고 서술자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술자의 뭐예요? 직접이야 간접이야 얘들아? 응? 요거 가로 묶어. 직접 제시죠. 오케이. 서술자의 직접 제시 적어주시고
왜 직접 제시냐? 서술자의 설명인 거예요. 야,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고 할 만하다, 사실. 막 이러면서 서술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이 될 때가 있거든? 자, 볼게요. 자, 얘들아. 자,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다른 표현으로 했을 때 보여주기는 어떤 걸까요? 보여주기. 보여주기. 간접일까, 직접 제시일까? 간접이겠죠.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근데 직접 제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하기 표현이에요. 말하기. 서술자가 말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너네 맨날 풀 때 말하기라고 하잖아. 그러면 인물의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인물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기. 서술자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인물이 서대주가 말하는 건 말하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술자가 진짜 설명하고 이 말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제시 말하기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거의 나왔습니다. 가보자. 자,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형세가 본디부터 그러하여 죄를 지기도 어려워 결박한 것을 풀고 씌운 큰 가를 벗겨주고는 우리 술을 내어주어 놀란 말을 진정하게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 이거 다 거짓인데 이걸 말 맞다나 사리에 꼭 들어맞고 본디부터 그러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러니까 원님 다시 한번 부터 놓아주었다까지 즉 서대주의 진술을 믿은 거죠. 서대주의 진술 믿은 원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냐가 중요하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결을 하면 우선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원님의 문제점. 원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무능해요. 아니 거의 지도자고 지배층이면 제대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어리석고 무능하죠. 1번 무능함. 무능한 지배층인 거죠, 원님은. 지배층 혹은 뭐 관리라고도 할게요. 두 번째, 여기에 이 판결의 제일 문제점이 뭘까? 여기 서대주의 말 진술 들을 때 얘들아 OX 타남주 있었어 없었어 그 장소에? 여러분 이거 원님 앞에 타남주랑 서대주 둘 다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어요. 네? 얘들아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다음날 왜 신문을 해요? 이 사람 다음날 왜 신문했냐고. 형리가 추천했잖아. 뭐 타남주도 같이 불러가지고 둘이 앉혀고 송사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추천했잖아. 타남주 있었어요. 타남주 있었어요. 근데 타남주 있었어요. 타남주 불렀어요. 다음날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아. 앞에 봐봐. 둘 모두를 잡아들여가지고 동서로 나누어가지고 고소장에 이렇게 근거해서 꾸짖었대잖아. 아니 소설 어쩔 거야. 소설 제발 좀 꼼꼼하게 읽어줘. 얘 둘 다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야 얘들아. 지금 대사 멘트에 타남주 있어요 없어요? 대사 멘트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은 거예요. 알겠죠? 한쪽 말만 들은 원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타남주의 발언 듣지 않은, 그죠? 발언 듣지 않은 무능한 원님인 거죠. 알겠니? 사리 판단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공정 X도 추가적으로 쓸게. 공정하지 못해요. 한쪽 말만 들었잖아요. 그 타남주 개불쌍해. 타남주 어떻게 되는지 보자. 타남주 우리 타남주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 일단 묶어줘. 이게 무슨 죄라고? 무고죄. 무고죄로 몽둥이 세대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귀향을 가니 서대주가 거듭거듭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대요. 타남주 너무 불쌍하죠.
진짜로 자기 곡식 알바 훔쳐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귀양을 가니까지 묶어주시고 타남주가 벌을 받습니다. 그죠? 오히려 벌 받는 타남주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역시나 지배층의 무능함, 권력층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원고가 피해받는 거죠. 원고가 피해받는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역설적 상황. 오히려 이 타남주가 벌 받으니까 얘는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알바 훔쳐먹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고소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역설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서대주는 또 이제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죠. 비굴하고 하지만 만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자, 우리 정리하고 싶시다. 정리 바로 할게요. 자, 서대주전 너무 중요한 어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표현들이 가보자. 송사소설 동그라미. 얘들아, 송사소설의 정의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쓸까요? 어떤 걸 송사소설이에요? 송사의 뜻 그렇게 쓸까요? 재판 뭘 호소? 억울한 호소. 높은 지배층이나 관리한테 억울함 호소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또 우화소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의인화하는 거. 동식물, 사물까지 의인화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동식물 혹은 사물 얘를 의인화해요. 근데 의인화해서 어쩔 건데 하면 인간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 돌려서 비판해서. 인간 풍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간들아 이거 잘 들어 이거 보면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 동식물이지만 이러면서 돌려가는 거야. 가볼게요. 이 작품 서대주의 도둑질로 인해서 벌어진 송사가 관리들의 불법적 횡포와 수탈, 부정과 비리, 무능 때문에 부당한 판결로 끝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증거가 명백한 죄를 지어놓고 사령과 옥조를 매세우하고 교활한 말로 무죄 방면을 얻어낸 서대주는 밑줄 서대주가 누구를 드러내는지가 중요해. 타락한 지방 토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 밑줄. 그래서 이 지방의 토호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이제 이게 인성이 타락한 지방의 이 민중들의 모습 중에 부자를 얘기합니다. 그 지방의 토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조선 후기 밑줄. 서민들의 고달픈 삶인데 얘들아 묶어주시고 이때 서민들은 누구예요? 여기 인물? 그렇죠. 타남주. 당시 관리들의 부패한 모습 묶어주시고 너무 많이 관리들이 나오는데 요거 까먹을까봐 리마인드 하자는 의미에서 관리들 맨 처음에 나온 뇌물 처먹은 관리 기억나요? 누구요? 사령. 그리고 옥에 갇혔어. 그리고 대놓고 삥 뜯지. 너 내놔. 너 치장한 거 다 내놔. 이런 애들 누구였죠? 옥졸들. 그죠? 그리고 지금 형리들. 이렇게까지. 부패한 모습들을 잘 반영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정부패랑 무능인데 이 무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를 또 보여준다? 원님의 무능이거죠. 원님. 그래서 지방관리랑 결탁하여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한 토호 세력. 얘네들이 뇌물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비판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